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아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 전부터 부동산 시장은 계속 가격이 올라갔어요. 97년도 40%까지 빠졌을 때가 있었죠. 얼마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느냐? 정상 가격의 40% 정도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40% 버블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40% 고평가돼서 대출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면 문제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뒤로 뺐습니다. 이유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죠? 가장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2년보다 더 빠르게 경기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2년, 3년 더 위험한 시점으로 가느냐의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돈이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입니다. 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건물도 움직이지 않게 부동산이고, 돈은 흘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미국은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 위기를 겪었죠. 그러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금리 올리면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상한이 올라가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서프라임 위기가 나서 국가 경기가 쫄딱 망할 경험이 있었는데, 아니 금리를 벌써 0.75%포인트씩 3번이나 올린다고? 4.5%까지 더 올린다고? 부동산 안정해? 미 연준이 그렇게 허술하게 금리를 올렸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올렸겠습니까? 저는 후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테스트를 해보고 통계를 조사해서 미국 가게가, 미국 기업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되는 파생적인 금융 상품들, 예를 들면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라고 해서 부동산 담보부 증권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CDS 밑에 있는 하나의 그 유동화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들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해본 결과, 여러분 그 뉴스를 들으시면 팩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팩트가 true냐 false냐는 여러분들이 그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시는 겁니다. 마치 팩트, 사고가 났다는 걸 가지고 그게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정치인이건 유명인이건 심지어 곽수정이건 누군가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랑을 받을 때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려 그러면 그 사람이 써온 일기장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자, 부동산 시장에 왜 이렇게 위험하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은 재테크 시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빌려서 갭 투자를 일반화시켜 놓은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 갭 투자가 되었건 임대차 사업법에 의해서 투자가 되었건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패 신화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투기가 있으니까 투기 과열 지구, 조정 지구 막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DSR, LTV 또 규제를 해서 돈 빌려주는 한도를 제한하기를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아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 전부터 부동산 시장은 계속 가격이 올라왔어요. 한번 출렁거렸을 때가 97년도 40%까지 빠졌을 때가 있었죠. 참 그때도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가 미국으로 가면서 제 아파트를 그때 교차로에 전세 4천만 원을 내놔야 될 거를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쓰시라고 제가 1,500만 원에 전세를 내놨어요. 가격을 1,500만 원에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문제 있는 부동산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놔두시라고. 그리고 제가 대학 조교 그 학생한테 네가 여기 한 달에 월세로 10만 원만 주고 살아라 그러면서 제가 주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참 희한한 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특히 한국, 비싸면 좋은 줄 알고 싸면은 문제 있는 줄 알아요. 부동산 시장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느냐,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정상 가격의 40% 정도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정상 가격이라고 하시면 언제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2019년 7월 달을 기준점으로 보면 지금 한 20% 과대 예상돼 있대요. 근데 이걸 2017년으로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기간을 과거로 돌리면 지금 한 40%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에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말기 때 접어들었을 때 부동산 가격을 기준연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에 집 사세요 집 사세요 할 때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그 기준치를 잡기가 힘들죠. 그 말은 뭐냐면 돈이 더 대출됐다는 의미예요. 갚을 능력에 비해서 40% 버블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40% 고평가되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면 문제는 미국 같으면 이제 포클로저 제도, 개인 파산 제도가 있어서 집 가져가고 끝이에요. 집이 5억짜리 집이다. 근데 내가 빚을 한 10억을 졌다. 담보대출로. 그러면 5억 집 가져가면 나머지 5억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악착같이 5억 받죠. 물론 이제 개인 파산법이 있어가지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변제 기능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지금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통계도 안 잡혀요. 왜? 중국은 지금 다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미국 피치사가 글로벌 신용평가사죠. 유명한 평가사입니다. 골드만삭스, S&P 이런 쪽에서 중국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 흥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B, 그러니까 이제 못 믿는다는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의 LGFB라고 해서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돈을 지방 정부에 막 빌려줬거든요. 얘들이 부동산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원리금 상황이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이런 문제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도 중국발 부동산 시장과 함께 맞물려서 상당히 과대평가된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만 드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뭐 큰 문제이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늘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부동산 시장을 투자를 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돈 있는 분들은 내가 줍줍할 수 있겠네. 그렇죠. 이제 줍줍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어느 부동산을 원할까? 이제 이 고민에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좋은 자리를 또 투자하시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책 보십시오. 책에 답이 있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제가 10월 달쯤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번에 나와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답은 찾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거나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중국과 대만의 어떤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한반도 정세도 조금 불안한 것 같지만 굳이 한반도 정세에서 7차 핵실험을 북한이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세계 경제의 침체 둔화를 2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는 게 옳다, 천천히 가자라는 의견이 이제 많이 나뉘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파른 금리 인상보다는 완만한 금리 인상도 필요한 것 같다. 세계 경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가 다수의 목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말씀을 제가 책에서 적었습니다. 돈은 이익이 있는 곳에 갑니다. 이익이 남는 곳으로 가지 손해본으로 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이익 갈까? 4차 산업혁명이다. 증거대라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돈은 미래 산업을 향해서 투자가 되고 있더라. 개인은 그 산업을 향해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 공장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세워질 곳에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고 있더라.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산업, 어떤 지역, 어떤 물건, 자산이 되겠냐? 제 책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 앞으로 2년, 3년 어렵다고 하니까 주식시장도 어렵겠죠.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언제쯤 어느 종목에 어떻게 사야 될 것 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DSR 기준으로 보면 한 20에서 40% 과대 예상돼 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을지 제 책에 적어놨는 이야기를 오늘 이창용 한은 총재가 했네요. 드디어. 무슨 얘기냐? 제2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될 우려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돈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프로젝트 한다 그랬잖아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빌려준 은행들이 이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지방에서 지금 무슨 사태예요? 미분양 사태잖아요.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면 금융위기,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는 지금 시작점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거를 제가 3개월 전에 책을 쓰면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하는 총재께서 이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는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건 뭐 분명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남는 거는 행복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입니다. 인생살이에서의 게임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제가 주식시장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제가 팔았으니까 산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잃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게임에서도 크게 놓고 보면 아마 제로섬 게임 같아요. 제가 행복하면 제 행복을 위해서 희생당하거나 손해를 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다 같이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그 질문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 기회에 돈을 버신 분들은 그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고민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없지만 모두가 조금씩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듯이 사회 양극화 문제, 또 안타까운 그 죽음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양심과 또 상식과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가 돈을 버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개인의 행복에 있다. 두 번째, 개인의 행복은 작은 행복이고 조금 더 큰 행복은 가족의 행복이지만 이걸 더 크게 만들면 사회의 행복, 국가의 행복이 될 수가 있다. 그 방향으로 가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